증여세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 1강 증여세 정의 및 납세 의무 아주 가볍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여는 말이죠. 증여는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행이 되는 게 증여입니다. 상속은 뭐냐? 상속은 사망한 후에 법률에 의해서 파생되는 게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그쵸? 네. 당사자의 일방, 여기 증여자죠? 네. 증여자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게 포인트죠? 무상으로. 자,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네. 법인이 나오면 일단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특강으로 시리즈로 제공하고 있는 특강 중에서 세금 관련 특강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세금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또 이해가기 쉽게끔 제가 강의한 내용이 시리즈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내사를 하셔서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말이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세금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 좀 그런 차이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세율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원칙은 잘 아시는데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금을 대해서 잘 아셔야만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월달이죠? 5월달이면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죠? 202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인데, 종합소득세 편에 보시면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담당 회계사님이 대리를 해서 제 세금을 이제 다 신고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세금 내용에 대해서 알면서 위임을 하는 것과 전혀 몰라,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임을 하는 것과의 절세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계사나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여러분이 아무런 질문도 안 해. 그냥 시키는 대로 서류만 갖다 줘. 그러면 그분들은 말이죠. 그 선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도 많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 항목을 넣어드릴까요? 빼드릴까요? 넣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고 뺐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맡기셔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맡기시면 절세 효과가 없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작년도 1년치를 지금 이번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어.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강의 내용이 참 좋더라. 이해하기도 쉽고, 너무 엷은 것도 아니고, 너무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딱 호텔을 경영했을 때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과세 기간 동안 말이죠. 미리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보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에 이듬해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시는 거지. 판은 벌려놨는데 신고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 내용은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될 강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가 수익이 말이죠. 정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와.
매출 올릴 거 최대로 다 올려놨고, 지출 최대로 우리가 낮춰놨어. 그 이상 안 나오겠죠, 순수익이.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순수익이 더 플러스 알파만큼 나올 수가 있느냐? 이 절세 효과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계속 강의해 드렸는데,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상속이나 증여도 좀 강의를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외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증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파트 때는,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증여세 파트가 끝나면, 세금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파트로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 1강 증여세 정의 및 납세 의무 아주 가볍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파트 때 증여의 시기, 계산 구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아주 이해가기 쉽게끔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가액,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 표준, 세율 및 납부, 그 다음에 절세 노하우까지. 절세 노하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6번째 카테고리까지 이해를 하셔야 절세 노하우가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간이죠. 네, 증여세 정의, 증여의 정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의 정의. 자, 증여는 뭡니까? 상속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 증여는 말이죠. 증여는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행이 되는 게 증여입니다. 상속은 뭐냐? 상속은 사망한 후에 법률에 의해서 파생되는 게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그쵸? 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 용어의 정의만 알아도 90%는 다 이해합니다. 상속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용어가 뭐냐? 첫 번째 용어가 이런 거죠. 증여자.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자와 수증자만 이해해도 51%는 이해했다고 보셔도 돼요. 살아생전에 이행되는 법률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 자, 증여자는 자, 어떠한 재산을 말이죠. 주는 사람이에요. 언제? 살아있을 때. 내가 증여자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호텔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주려고 그래. 그죠? 그럼 내가 증여자가 되는 거야. 우리 자녀가 뭐가 되죠? 받을 숫자거든요. 받을 숫자. 우리 자녀가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수증자.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 네. 상속은 뭐냐? 상속은 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상속입니다. 언제? 죽었을 때. 제가 A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 이제 상속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제가 피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 저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었을 때. 그죠? 이 용어에 대한 차이만 알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51%는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로 일단 나눠봅니다. 민법상의 증여. 그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네. 그 다음에 세법도 있습니다. 그럼 민법상의 증여와 세법상의 증여를 우리가 법에서는 따로따로 좀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민법상의 증여는 조금 소극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법상의 증여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세법상은 더 크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 자, 법률에 의해서 증여가 파생이 됐다. 자, 증여가 일단 파생이 됐다. 그러면 증여가 파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어떻죠? 세금을 물리려고 그러겠죠. 세금을. 증여세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라. 국가에다가. 그죠? 그러려면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게 국세죠. 국세. 네. 국가에서 추징하는 세금이에요. 국세 말고 뭐 지방세가 있죠.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취등록세, 그 다음에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국가에서 말이죠. 국민이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세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소극적인 법률이 민법인데,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여기 증여자죠? 네. 증여자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게 포인트죠? 무상으로. 자, 매매는 말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호텔이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만약에 갑이 매도자고 을이 매수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A 호텔을 주는 거죠. A 호텔을 주는 거고, 을은 갑에게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반대급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지불을. 그렇죠? 이게 바로 매매는 유상입니다. 유상. 갑이 을에게 A 호텔을 주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거죠. 이게 유상이에요. 무상은 대가 없이 하는 무상은 뭐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A 호텔을 주는데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지 않아요. 반대급부를 주지 않아. 이게 바로 무상이죠.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증자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바로 증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이거죠. 또는 낙성계약이라고도 해요. 낙성계약. 떨어질 낙자, 소리성자. 뭐냐? 계약서를 안 쓰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A 호텔 줄게. 그러면 증여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법상 이게 진이냐 비진이냐 또 따질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은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불요식 계약입니다. 요식 행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구두상으로 내가 너한테 A 호텔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상으로 내가 증여해 줄게. 이거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상계약,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이 바로 증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세법상의 증여죠. 네, 세법상 증여. 우리가 지금 세법상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가 더 중요하다. 자, 세법상 증여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세법을 적용을 하려면 그 법이 적용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폭넓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법보다 폭넓게 나와 있네요. 민법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죠? 네. 일정한 요건이라는 거는 소극적 요건이죠. 네. 적극적 요건이죠. 적극적 요건. 크게는 범위로 본다는 겁니다. 범주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라 함은 과세 대상이 돼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거겠죠. 과세 대상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죠? 경제적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거를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다?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형의 재산. 유형은 뭡니까? 내 A 호텔을 내 자녀에게 내가 증여를 해줘. 유형의 재산이죠. A 호텔은. 무형의 재산은 뭡니까? 무형의 재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을에게 말이죠. 돈을 받을 게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을이 보유한 호텔에 내가 5억을 빌려주고 말이죠. 내가 저당권 5억을 설정을 해놨어. 그죠? 무형의 재산이죠. 5억을 설정을 해놨어. 그 재산을 내가 저당권도 권리죠. 권리. 내가 내 딸에게 증여를 해주려고 그래. 그죠? 증여를 해주려고 그래. 근데 그 딸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무상이죠, 무상? 그러면 이게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증여,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내 딸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5억을 나한테 증여를 받았으니까. 계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 나왔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죠? 기여를 해서 상대방이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 그런 것도 증여로 본다 이겁니다. 결론은 뭐다? 증여세를 묻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법상의 증여는 굉장히 적극적인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 같은 경우는요, 단기에 이렇게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증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줍니다. 보험을. 그 우리가 증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다다음 파트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거기 한도까지 증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주기가 10년이거든요. 10년씩 딱딱 잘라서 봅니다. 증여는. 10년 동안 또 증여해주고 또 11년 차부터 20년까지 또 증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20세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자산이 확보가 되겠죠. 그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인이 죽기 전에 내가 뭐 증여를 해야 되겠다. 이거 땡 안 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안 돼요. 내가 오늘 10년 후에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막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증여해줘봤자 그건 상속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별로 아주 장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증여를 해줘야만이 절세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호텔을 취득하는 원인이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매매였어요. 매매.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호텔을 취득했는데 요즘에는 원인이 말이죠. 매매뿐만이 아니라 상속이 좀 많아요. 상속이 많은데 상속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가 상속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 법을 모르니까 상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말이죠.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많이 호텔을 이렇게 증여를 해줍니다. 증여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가 70년생이거든요. 70년생 개띠인데
제 나이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20대가 좀 많이 지났겠죠? 뭐 40대도 있을 수 있겠고, 30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증여를 해주려고 그래. 증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증여를 계속 해주셔야,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은 실제 사례로 증여를 많이 해주고 있다. 내가 처분하느니 그냥 증여해주겠다. 그죠? 네. 왜냐면 자녀가 예전처럼 막 10명, 5명씩 아니에요. 많아야 2명, 아니면 1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요즘에 우리나라 또 경제 성장률이 막 80년대처럼 막 10% 이상씩 경제 성장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까지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세대인데, 우리 자녀 세대든 맞아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어느 정도 밑받침을 해줘야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재산을 조금 증여해주고 재산을 상속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속보다는 증여 쪽으로 많이 요즘에는 우리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런 시대를 해주는 때다 이런 겁니다. 부동산 중에 특히 호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증여라는 내용을 좀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네. 법인이 나오면 일단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원칙입니다. 원칙.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까? 네, 수증자 나왔죠? 네, 수증자. 수증자는 누구죠? 수증자. 자, 증여는, 증여자가 있고, 증여를 받는 사람. 네, 수증자라고 그랬죠? 네, 수증자. 받을 숫자 기억하시면 쉽죠? 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증여자가, 현재 A호텔의 소유자야. A호텔의 소유자. 아들이에요. 여기가 아들. 아들한테 A호텔을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그래. 증여. 증여. 그러면 증여세가 파생되겠죠? 증여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증여세를 누가 내느냐? 받을 숫자,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들이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어떠냐? 법인은. 자, 법인은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법인, 영리법인이죠. 네. 호텔을 법인으로 취득을 했어. 그럼 영리법인이에요.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예, 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이런 데 있죠. 내가 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고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우한 이웃을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을 설립했는데 제3자가 이제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면 이거 법인 이 증여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법인에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내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법인세를 냅니다.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내죠.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런 식으로 법인은 평상시에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내거든요. 법인세를. 그렇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라는 개념으로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은 낸다. 어떤 이름으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낸다는 거지. 영리법인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법인이 수증자가 되겠죠? 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명칭이, 단어가 증여세가 아니고 법인세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되 세금의 세목이 증여세가 아니고 법인세로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영리법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도 안 내거든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도 안 냅니다. 법인세를 안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그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법인은 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영리 법인은 법인세를 명분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비영리 법인은 증여가 발생이 됐을 때 증여세라는 세목으로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보시면 연대납세 의무자 그렇습니다. 연대납세 의무자. 자, 국가가 누굽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세법으로 봤을 때 세법은 법률 규정이거든요. 거의 항목이 법률 규정이에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법으로 뭐가 부딪혔어요. 정부와 국가와 나하고 부딪혔어. 그럼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정부는 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다 해놨다. 그래서 세법을 이해하실 때 내가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맞다 틀리다? 그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연대 납세 의무자 뭐냐? 원칙은 자, 수중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자죠. 수중자가 증여를 받는 사람. 그런데 수중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돼. 돈이 없어. 그럼 국가는 누구를 상대로 증여세를 내라고 강요를 한다? 증여자에게 내라고 강요한다. 증여자. 증여를 한 사람이.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이 증여자가 선의를 가지고, 아까 착한 동기를 가지고, 수중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데 쓰시라고 몇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으고 해서 증여를 했어. 증여를 했는데, 이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세를 못해. 그러면 증여자가 납세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호텔을 아들과 수중자 또 딸에게 이렇게 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어. 자, 나눠서 이렇게 증여를 해줬어요. 아들도 능력이 안 돼. 딸도 능력이 안 돼. 그럼 누가 내야 된다? 아버지가 내야 된다. 본인이 내야 된다. 무슨 세를? 증여세를. 이게 바로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다시 한번 나왔죠? 원칙은 수중자가 낸다. 자, 원칙은 원칙은 증여는 증여자가 자, 수중자에게 받을 숫자입니다. 수중자에게 증여를 하죠? 증여를 하는데 A 호텔에 대해서 원칙은 증여세를 누가 낸다? 수중자가 낸다. 수중자가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낸다. 연대 납세 의무자죠. 네, 수중자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수중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중자가 증여를 받은 게 이게 포착이 됐어. 그 등기를 보냅니다. 계속 이게 반출되는 거예요. 예. 없대 그 사람이 주소지에 살지도 않아. 거소를 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안 돼. 수중자가. 그러면 증여자가 내라 이거죠. 국가에서는. 네. 수중자가 증여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너무 남루해. 수중자가 너무 돈이 없어.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수중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예를 들어 수중자가 A 호텔을 받은 수중자가 저 어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국내에 주소가 없어. 국내에 거소를 하지 않아. 생활을 하지 않아. 그럴 때에는 불분명하죠. 그죠? 국가는 억울하잖아. 이 억울함을 국가가 받아들인다? 아니다. 어떻게 한다? 증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다. 예외적으로. 네.
그리고 보시면은 네 번째죠.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예외적인 내용이죠. 자, 명의신탁은 강의 드리려면 한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명의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있어요. 자, 갑이 있는데 갑이 A 호텔을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취득을. 근데 갑이 부동산이 너무 많아.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갑 주변에 을이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아주 말을 잘 들어. 갑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을에게 막걸리를 한 잔 사주면서 야, 을아, 내가 A 호텔을 사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사면은 내가 세금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네 명의로 A 호텔을 좀 사자. 아, 을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평상시에 존경하는 선배였어. 갑이. 좋습니다, 선배님.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법률 용어니까 명의신탁이죠. 우리 그냥 일반 생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지사장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바지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네, 바지사장. 그래서 A 호텔을 지금 누구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을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을 명의로.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을이 병에게, 병이 누구냐? 병이 갑의 아들입니다. 갑의 아들. 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뭐를? A 호텔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원칙적으로 여기가 수증자죠. 여기가 수증자. 아, 증여자죠. 을이 증여자죠. 등기부 등본상 공시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갑, 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을이 증여자가 되고 병이 수증자가 되는 거죠. 수증자. 근데 수증자가 돈을 댈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국가에서 싹 내용을 알아. 이 내용을. 자, 명의신탁한 내용도 알고, 자, 증여를 한 것도 다 알아. 자, 병이 증여세를 못 내. 그러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첫 번째로 누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명의신탁을 한 자. 명의신탁을 재산이니까. 그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물도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안 내고 있으니까. 그죠? 명의신탁은 이게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돼요. 불법행위예요. 처벌받습니다. 그죠? 네. 우리 금융실거래법이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 부동산도 말이죠. 실거래법이 있어요.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처벌받습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재산은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네.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께 상식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민법상 말이죠. 민법상 이 명의신탁이 있죠. 명의신탁. 자,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을 명의 앞으로 돼 있죠. 을 명의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여를 안 하고 증여를 한다고 그래. 갑이. 증여를 할 계획이래. 야, 나중에 인감도 좀 가져와. 증여해주게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을이 배신을 합니다. 얘 A호텔 누구 겁니까? 실질적으로? 선배 거예요. 갑 거예요. 자기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아들한테 증여를 해줘야 돼. 얘가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 법을 조금 알아, 얘가. 을이. 그래서 증여를 해주기 전에 제3자에게 이거를 처분을 합니다. 정에게 처분을 해요. 뭘로? 매매로 처분을 해서 자,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요. 반대급부로 돈을 받았어. 을이. 자, 이 사실을 갑이 알았습니다. 갑이 알았어요. 이 갑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 정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내용을 몰라. 그냥
을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자인지 알아. 그죠? 우리는 공시력이 있으니까 등기에는. 그래서 이 선의의 정의 말이죠. A 호텔을 취득을 했어. 반대급부로 줬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급해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해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둘 관계 간에 이제 고소를 하든지 이런 관계는 성립될 수 있어도 정이 일정한 대가를 주고 A 호텔을 취득을 했어. 100억짜리인데 을이 말이죠. 80억에 싸게 판 거야. 정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얼른 샀어요. 그죠? 그럼 진정한 소유권자는 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정이 을하고 둘이 친구야. 아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을이 정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사실은 우리 선배 거 갑 호텔인데 명의가 내 앞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좀 싸게 팔 테니까 너 나한테 돈 조금 주고 너 이 호텔도 가져가. 내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줄 테니까. 정이 아싸 이거 웬일이야. 그죠? 갑도 동의를 했어요. 요 매매를 했어. 이렇게 해서 둘이 짜고 이렇게 매매를 했어. 정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정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소유권 내놔. 소송을 했습니까? 소송을 했어. 그럼 승소합니까? 패소합니까? 갑이. 이때에는 승소합니다. 소유권이 소급해서 갑 앞으로 옵니다. 물론 처벌은 받겠죠.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죠? 네. 근데 소유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진 않고요. 한 달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상 등기법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민법상 이렇게 해서 걸쳐서 다시 돌려놓고 여기 다시 돌려놓고 해서 갑이 이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명의 신탁은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자 납세지 볼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납세지 원칙은 말이죠. 수중자 원칙은 수중자 예외는 증여자 이렇게 나오죠. 네 원칙은 증여세는 원칙은 수중자 예외는 증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납세지는 자 증여세는 국세라고 그랬죠? 국세. 그렇기 때문에 수중자 주소지, 전입신고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네, 국세니까 세무서겠죠.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신고 납부할 때는 증여자 전입신고를 한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이렇게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네.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네, 지방세는 주소지에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네, 국세와 지방세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여세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만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증여세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